예. 어, 문학과 인간 4주 3차 시 합시다. 알베르 까미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2차 시 말미에 설명을 했지요. 예. 이렇게 부조리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행복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까미는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용기 있게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까미는 뭐 리웨, 의사 리웨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영웅으로 호명하는 것을 거부해요. 재난에 맞서 싸우고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절망적이고도 단조롭고 꾸준한 노력들 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그 작년에 그 언론에 보도됐던 그 기사 중에 사진입니다. 멕시코에서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손자, 울면서 그런 손자의 모습입니다. 인공호흡을 하면 자기 자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죠. 그걸 알면서도 이 할머니를 대하는 이 젊은 친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울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도 우리가 많이 봤었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이 확산했잖아요. 그때 이제 간호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생적인 그런 모습의 사진으로 어, 우리가 기억에 남아 있죠. 자, 타루, 그러니까 타루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도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제 봉쇄되니까 그 의사 리웨를 도와서 보건대를 조직하고 패스트균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랬던 사람이죠. 타로도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그 소설 말미에. 자, 타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자, 이제 페스트는, 그러니까 페스트가 의미하는 게 아까 앞에서 2차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타로의 이 말을 통해서 페스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3차 시에는 사람들은 저마다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것에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페스트가 뭐냐?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어떤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은 구조나 제도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패스트는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패스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패스트가 뭘 의미하는가를 명료하게 한 다음에 나는 그것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몇 가지 이제 그 의미를 확장해서 내가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죠. 독일 나치스의. 그 다음에 이 뒷사진은 괴베르스라고 하는 나치의 선전상입니다. 이 나치 제국을 떠받들었던 핵심적인 그러니까 히틀러를 존경하면서 결국은 그 연합군이 독일로 밀고 들어오자 결국 자살했던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했던 이 나치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쳤던 나치의 선전상 조셉 괴벨스입니다. 괴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즉 침략하면, 그 얘기죠.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침략을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첫째, 저항 세력이 있다.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역자들, 콜라보들, 예, 부역자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부역 세력, 부역자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가 누굽니까? 무심한 듯 서 있는 대중들이죠. 대중들. 자, 그래서 레지스탕스, 콜라보.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저항했던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독립투사들, 그리고 예, 이런 투사들. 그다음에 누굽니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었던 친일 부역자들. 예. 근데 더 많은 수가 바로 대중들이죠. 물론 대중들도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웠으나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처럼 나를 파는데 앞장서지도 않았던, 그는 무심했던, 오직 자신의 삶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했던 대중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건 이제 더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친일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일본의 식민 지배, 조선 식민 지배 기간에 소위 근대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는 마땅치 않고 나중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국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예. 어쨌든 요제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 보면 나치 선전상 이제 요제프가 괴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저항 세력과 협력자들, 대중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대중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이 저항 세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세 가지 선택지가 바로 이거죠. 저항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무심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죠. 이제 이건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볼 때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개인의 차원에서 봅시다. 네, 결국은 내 안의 패스트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탐욕, 그렇죠. 탐욕, 그 다음에 게으름, 이기심, 무관심, 내가 이제 몇 개 찾았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았죠. 탐욕, 게으름. 그런데 이제 하나만 이제 봅시다.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15세기가 아니죠. 1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심을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1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실험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제 어떤 하나를 뭐 한두 개를 선택을 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이 피실험자 아이한테 나 장난감 좀 줄래? 글씨가 좀 빠졌는데 나 장난감 하나 줄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반응을 이제 보는 거예요. 15개월 된 아이들의 반응. 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권해줍니다. 나머지 3분의 또 다른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숨겨놓고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을 건네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웃음 재밌죠. 웃은 게 아니라 재밌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아이들은 뭡니까? 빈손이네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기심이 가장 많은 음, 일단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타심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뭡니까? 꾀가 많은 아이들이군요. 예. 자, 그래서 생애 초기 단계 우리에게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함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합니다. 만 1, 2세 된 1세와 2세, 아까 15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함께 상호작용을 한 그 실험자와 아이들 같이 함께 상호작용을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하고 있죠. 같이 예, 이 두 아이가 하나의 어떤 놀이를 가지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룹은 각각 따로따로 놀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런 다음에 실험자가 재미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 이제 그 반응을 그러니까 상호작용했던 아이들은 재밌다고 하고 따로따로 놀았던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탁자 위에 장난감 올려놓고 장난감을 아이들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가면서 살짝 땅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주워서 다시 올려놓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이 상호작용을 했던 아이들이 예, 따로따로 놀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정도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때 여기서는 아이들이죠. 사회적인 유대감을 느낄 때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 많은 실험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음악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이는 경험만으로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모가 아니라 유모죠. 유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은 상대에 대한 그 악의 이타심이 자극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또 합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기 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아이를 안고 음악을 들려줍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아이,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아이,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들려주되 함께 이제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여기는 음악을 들려주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가 상호작용이 그다음에 그 상호작용이 더 잘 되고 그 결과로 이타심이 더 많이 발현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아기와 음악을 무시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아기들 중에서 아까 자동차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린 것처럼 실험자가 무심코 아이들 눈치채지 못하게 땅에 바닥에 떨어뜨린 이 볼펜을 어느 아이가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주었을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 아기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1년 발달 과학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이렇게 이 결과가 실렸다 이겁니다. 짧은 시간에도 아기는 연구자와 함께 음악과 율동을 조화롭게 맞추려는 경험을 함께 했다고 느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 속에 숨겨진 이타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니까 뭡니까? 활발한 상호작용. 결국 세상과의 좋은 상호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의 이런 경험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기억에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과 이타심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실험의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퀘스트를 읽으면서 찾아낸 주제는 뭐였습니까? 결국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부조리한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도 이타심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아까 봤었죠. 근데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자신을 둘러싼 이런 환경, 사회의 공통적인 관념, 그리고 자신의 감성적, 심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특수한 존재지만, 하나의 개체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구조,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년의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를테면 갈등이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아주 높은 그런 사회라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이타적 성향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타적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지나친 경쟁과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이타성은 발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리차드 윌킨스가 지은, 리차드 윌킨슨이 지은 쓴 책입니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불평등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친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고 폭력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적 결속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공동체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회 전략을 부추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은 한 개인이 누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지, 좀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의 재생산 전략까지도 변화시킨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다양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학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심화된 이런 구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어떤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장 중요한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위 이제 결혼 어떤 대상자로서의 가장 우선하는 순위로 사회경제적인 어떤 위치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은 있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경제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종종 사회 경제적 어떤 자본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을 배제했을 때,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귀결되는 그런 어떤 소위 결혼의 실패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왜 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라고 해야 될 말을 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 1차시 녹화하다가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허리는 괜찮고 지금 목소리 기운이 좀 없죠. 여전히 좀 몸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 4주차 이 수업 영상을 좀 만들어 놔야 곧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4주차 수업 자료를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평등이야 건강하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불평등한 삶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덜 도와주고 하급 종업원을 덜 배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나 가정에서 더 자주 싸우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라든가 유럽 사회라든가 아시아 사회 많은 지역의 어떤 자료, 통계들을 그 문헌을 확보하고 분석한 토대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이 우리 4주차 문학과 인간 4주차 그다음에 패스트를 중심으로 어, 다양하게 생각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소위 존중의 추구, 국부론을 쓴 자유경제학자의 대부 아담 스미스,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이를 존중의 추구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을 내가 왜 일단 집어넣어 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그 매우 불평등한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 사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매우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결과 인권선언, 유엔 인권선언 다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평등한가? 그것은 그러해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나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우리는 내가 사르트르의 구토와 함께 사르트르가 말한 그 실존주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설명을 또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라든가 일단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유나 권한이 없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에 던져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모를 선택하거나 어느 국적이나 어떤 시대를 응? 그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어떤 생활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일정하게는 위선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평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어디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까? 결국은 법 앞에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잘못,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누구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법 앞에서. 그런데 법 앞에서 평등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죠. 한국의 현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다 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인문학 강좌도 가고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있는 죄수들은 뭔가를 죄를 범하고 들어왔죠. 근데 대부분이라 거의 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기보다 더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배우의 권력이 작동을 해서 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유유히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박탈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된 구조, 그런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평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평등지향적인, 그러니까 그 불평등 구조가 지나치게 심화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에서 내가 써놨던 불평등한 구조의 차원에서 좀 더 평등지향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끝까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문학과 인간에서 문학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그런 하나의 학습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소설 퀘스트를 읽으면서 그 퀘스트의 주제의식을 확장해서 결국 우리는 존중과 배려의 추구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주차 수업을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